프랑스가 자전거를 발명했죠. 그래요? 네. 그게 언제 19세기 후반은 알고 그 전부터 19세기 되기 전에 19세기 되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1년 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혁명의 와중에 등장한 게 자전거군요. 네. 귀족 중에 꽁뜨드 시브락이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 사람이 셀레리프레라고 하는 빨리 달리는 탈 것? 빨리 달리는 탈 것. 네. 예. 이런 건데 한 40kg 나가는 40kg? 요즘에 타고 다니시는 자전거 몇 킬로그램이시죠? 7.4kg. 7.4kg인데 야 40kg면 40kg에다가 예. 단순하게 목마인데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초기의 자전거예요. 바퀴는 당연히 마차 바퀴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꼈을 거고. 네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2023년 한 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3년 들어서는 지구본 연구소를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모습 계속 보는 것도 좀 지켜보실 것 같아서 최대한 올해는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전공 그리고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글로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 다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요즘에 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면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전거로 바라보는 세계 뭐 이런 관점으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자전거와 역사를 동시에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민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동민 선생님은 현재 학교에서 서양사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시죠? 사학과의 서양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사 전공. 서양사라고 그러면 범주가 되게 넓은데, 네네. 예, 주로 어느 쪽 정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주로 프랑스나 아니면 서유럽, 네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박사 논문 주제 역시 자전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논문을 네. 아예 박사 논문 자체를 자전거로. 네네. 제가 사실은 이동민 선생님 그 페이스북 글을 쭉 보다가 정말 자전거 되게 잘 타시고 좋아하시고 열심히 타시고 그런데 이거를 되게 그냥 단순히 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전공이랑 되게 접목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모셨는데 자전거는 언제부터 이제 타셨나요? 본격적으로? 원래 관심을 먼저 처음 갖기 시작한 거는 네. 한 2016년 때부터인데 예. 그때 눈에 확 들어온 자전거가 비앙키라는 자전거였어요. 비앙키. 네. 근데 그게 너무 비쌌어가지고 얼마쯤 하길래? 한 2천만 원 가까이. 자전거 2천만 원. 네, 그래서 네. 예. 돈 모으다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중고로 시작을 했죠. 2020년 비앙키는 3월에. 포기하고. 네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자전거 덕후의 길로 들어가신 거는 이제 2020년 정도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이제 고가의 자전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제 자전거는 혼자 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타시나요? 보면? 혼자 탈 때가 많긴 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그 자전거 동호인계에 리그가 있어요. 레이싱 대회.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로서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대회면 이렇게 로드인가요? 아니면 벨로드로에서 이렇게 도는 이런 식인가요? 로드라고 봐야 돼요. 네. 장거리로 네네. 이동하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주중에는 공부하시고 주로 주말에 타실 거 아니에요? 주중에도 탑니다. 어제도 220km 탔습니다. 220km 왕복으로 해서. 네. 이야, 체력이 그러시면 뭐 체력은 아주 짱짱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잘 차시는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현재 이제 아까 비앙키 이제 그 자전거를 처음에 타시려다 못 타셨다 그러는데 지금 타시는 자전거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며칠 전에 새로 맞췄어요. 서벨로 S5라고. 새로 맞춥니까? 이 또 자전거도? 네, 조립을 다 자기가 이렇게 파츠를 정해서 컴퓨터 조립하듯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 따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휠 따로. 네네. 그렇게 해서 한 정가로 따지면 2,2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피해 가야겠군요. 보면은. 예. 두 개를 같이 하시니까 되게 좋으시죠? 네, 완전한 덕업일치. 네.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모시게 된 이유는 사실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 지난 제가 벨기에 편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제 고무 관련 콩고 고무 그러면 자전거 이야기도 등장하고 타이어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사실 쭉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동민 선생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그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 그 뚜르 드 프랑스인가요? 그 네네. 프랑스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종주하는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회가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근현대사의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드레피스 사건하고 되게 이제 관련이 많다라고 이제 해서 되게 재밌게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오늘 모시게 왔는데 두 사건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드레피스 사건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난 거죠, 보면? 1894년에 일어나서 1894년이면 19세기 후반. 네네. 예, 에펠탑이 한 그 정도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렇죠, 보면은. 그게 한 10년 정도 잡아먹었어요. 10년 정도. 네네. 그러면은 20세기 초반까지. 네네. 드레피스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면? 드레피스 사건은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정보 장교가 있었어요. 프랑스군 장교. 네네. 네네. 프랑스군 장교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거죠. 아, 유대인. 예, 예. 근데 어느 날 독일의 정보가 누설이 된 사실이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첩에서 보니까 자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 네. 그런데 이게 필체를 보니까 드레피스 거 아니야? 아, 문서를 확보를 했군요, 보면은. 네. 딱 비슷해 보이는 필체. 예. 그거 가지고만 예. 드레피스한테 유죄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 당국에서는 방첩 당국에서 우리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필체를 보니까 너지. 라고 해서 드레피스인데 드레피스가 뭐 평소에 좀 밉보인 게 있었나요, 보면?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에콜 폴리테크니크라고 네네. 하는 그 지금은 공대인데 네. 예비 사관학교 그렇죠. 개념의 네. 예. 그런 코스를 밟아온 엘리트 코스를 밟은. 되게 이렇게 수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군 내에서는 저 사람 유대인이라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쭉 역사를 보다 보면 되게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이제 뭐 프랑스 역사 그러면 이제 루이 뭐 14세, 16세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때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막 보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딱 몰락한다면서부터 한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렇게 되게 뭔가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한 뭐 1890년대를 전후한 이제 프랑스는 도대체 그 당시 어떤 이제 상황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벨 에포크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황금 시대다. 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또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그 학습 만화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느낀 건데 뭐 대부분의 학습 만화들이 방금 말씀하신 루이 14세, 뭐 리슐리베 뭐 이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그 흐릿하게 이렇게 나폴레옹 딱 이후에 갑자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등장하고 뭐 그러다가 보불 전쟁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개별 위인들이 등장하죠. 뭐 어떨 때는 파스테르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술가들이 또 줄줄이 또 쭉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19세기 프랑스 같은 후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당시에 이 시기는 공화국 시대였죠, 확실히. 네네.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는 이제 몰락하고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넘어온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되게 이제 혼란스러움이 연속이 됐고 문화, 예술, 뭐 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막 꽃을 피우고 수에즈 운하 만드신 분. 그 레셉스. 네네. 레셉스. 네. 그 시기도 이 시기인 거죠, 보면은. 그리고 리셉스가 오늘 할 얘기랑 또 아주 짤막하게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보면? 수에즈 운하를 리셉스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까지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파나마 운하 회사가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되게 유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잘 된다 하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털어보니까 뭐 여기저기 뇌물 주고. 그래서 뭐 프랑스판 뭐 첫 번째 뇌물 스캔들 뭐 이렇게 이야기 기억되는데. 그래서 뇌물이 들어간 게 뭐 집권당. 그러니까 그때는 온건공화파라고 그래요. 온건공화파. 근데 그 집권당의 뇌물 공여에 관여한 자본이 유대계 자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대주고 그러면 레셉스가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찔러주면서 이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돈 준 놈이 잘못이다. 네네. 아니 뭐 그런 일이야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또 유대인을 콕 찍어가지고 또 그렇게 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보면. 19세기 초반 워낙 서양 사회 전반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계속 있어왔잖아요.
근데 19세기 초중반부터 경제적 반유대주의라는 게 존재하긴 했어요. 경제적 반유대주의.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네네. 이런 그런 상황에서 네. 딱 대규모 사업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그러니까 부산 가덕도공항 가덕도공항 GTX 네, 그런 수준의 사업이 뇌물 스캔들에서 딱 폭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 유대인들이 결국에 잘못한 거네. 네. 유대인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구나. 안보에까지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면은 사건 그 순서로 보면은 이제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드레피스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레셉스의 뇌물 사건이 먼저라고 해요? 뇌물 사건이 먼저. 뇌물 사건.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그 기세 좋게 수에즈 운하를 딱 만들었고 이제 국민 기대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레셉스가 다시 여세를 몰아서 파나마 운하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파나마 운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를 무마하려고 국민들한테는 계속 채권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근데 뇌물로 이제 공여가 됐던 그런 상태에서 반유대 감정이 확 올라갔는데 이번엔 안보 스캔들이 터진 거군요 보면.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드레피스 사건 같은 경우는 드레피스 같은 경우 되게 억울했을 것 같은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군인이니까 군사법정으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보면? 드레피스 그 사람은 유죄를 받은 직후에 네. 그 수리남. 네. 그 요즘, 드라마에 그 남미 대륙에 있는 수리남. 예. 그쪽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거의 빠삐용이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빠삐용이랑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유배지에서 그냥 네. 감옥 생활하고 있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냥 피폐해져가는 예. 네.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무죄는 아니고 네. 사면에 의한 석방. 사면에 의한 석방이 내려지고 나서 프랑스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네.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옥에 있다가 그냥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사면령 내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돌아와라고 해서 이제 돌아온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드레피스 사건이 터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은 그 수리남에 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었나요? 보면 사이에 네. 드레피스의 가족들이랑 가족들 유대계 사회에서 네. 이거 유대인이라 차별한 거 아니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봤다. 네. 근데 언론들이 죄다 반 드레피스파였어요. 넌 유대인이니까 네. 넌 당연히 간첩이지. 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계속 구명 활동을 하고 네. 그리고 에밀 졸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그 네. 문필 가지고 보면 네. 예. 그 사람도 그 사람 통해서 폭로를 하려고 한 거죠. 드레피스 쪽에서 네. 이게 다 조작이다. 잘못했다. 그래서 에밀 졸라 그 뭐죠?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 그게 실리면서 이제 이 드레피스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고 봐야 되나요? 에밀 졸라 자체도 처음에는 이게 드레피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드레피스의 형이 있어요. 형. 예. 네. 그 형이 역정보를 가짜로 흘린 거예요. 역정보? 네. 드레피스가 섬에서 탈출했다. 든지 아니면은 이거 필적 정보가 증거인데 이거를 일부러 막 흘린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증거들을 네, 그런 보수 일간지에 흘렸고 네. 그 보수 일간지 중에 르마땡이라는 영어로 하면 마르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흘렸더니 르마땡이 이거 봐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증거 자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제 검찰 자료를 이제 네. 신문에 이제 대서 특필을 한 거군요 보면. 네네. 그랬더니 에밀 졸라가 이거 보고 증거가 허술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필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군요 보면. 그러고 나서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를 여기저기 신문사들에 다 찔렀어요. 예. 글을 써서 이제 이거 좀 실어주세요. 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사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죠. 괜히 이 드레피스 사건을 나는 저런 입장을 실어주면 골치 아플 것 같다. 예. 드레피스를 구명하는 진영에 속한 유력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유력 정치인 누구죠? 조르주 클레망소라고. 클레망소. 네. 나중에 저기 수상하셨던 수상도 하고 나중에 그 베르사유 조약 때 독일에 복수도 하고 그런 사람. 맞아요. 항공모함에도 그래서 클레망소 예전에 있었죠. 예. 그 사람한테 갔더니 이거 내가 해주겠다. 당시 본인이 뭐 이렇게 신문사나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었던 편집장이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클레망소가 그러면 나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그거를 이제 딱 실으면서 드레피스 잘못됐다. 이게 뭔가 재판이 잘못된 거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대부분이 이게 A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막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만큼 이게 일이 확 커진 건가요? 에밀 졸라가 딱 참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네임드였나요? 네. 아. 참전을 하다 보니까 유력 보수 유관지들의 네. 공격이 막 들어오죠. 에밀 졸라가 사회주의자였던 거는 워낙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논쟁 자체가 그러니까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논쟁 자체가 기화가 된 거예요. 막 크게. 그러니까 이제 에밀 졸라가 원래 눈의 가시처럼 이제 보이던 보수파 쪽에서는 네. 이제 너 정말 엉뚱한 소리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맹폭을 퍼부었군요 보면. 네, 그래서 에밀 졸라는 한때 이렇게 망명 한 1년 정도 갔다 와요. 그러기도 망명도 갔다 와요? 네, 영국으로요. 그러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커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밥상 머리에서까지 싸우는 예.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명절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거랑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밀 졸라가 이제 쓴 글 이후에 사태가 막 커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는군요. 그 증거가 맞다, 틀리다. 드레피스가 진짜 유죄냐, 진짜 무죄냐, 이게 오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군요.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이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19세기 후반 프랑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요즘이랑 되게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들이 이렇게 어떤 중립적이고 사실 팩트에 의거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제 본인 입장들이 딱 있고 뭔가 나오면 정치적 노선으로 이렇게 착 갈라지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언론 지형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보면 적어도 드레피스에 관해서는 드레피스에 반대하는 신문사들이 90%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반대하는 게 90%. 네. 우리로 따지면 옛날 그 갑자기 황우석 교수 사태가 네. 예, 예. 처음에는 맵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바뀐 것처럼 네. 드레피스 사건도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논쟁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전했겠군요. 거기서. 그럼 드레피스 쪽을 주로 지지해줬던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유대계 사회고. 유대계 사회고. 그러니까 워낙 소수긴 했는데 네네. 일단 유대계 사회고 그리고 조르주 클레망소 같은 어떤 그 급진 공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통은 일단 자코뱅파부터 네. 이렇게 시작이 되긴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열혈 네. 혁명 분자가 이제 자코뱅파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근데 오히려 또 사회주의 진영은 사회주의 진영 나름의 반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를 네. 쓴 이후에 직접적으로 참전을 했고요. 사회주의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드레피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네. 정황 증거들, 뭐 네. 무리한 뭐 재판,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네네. 드레피스가 무죄 아니냐, 뭐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면 그런 걸로 그냥 정리가 된 거죠, 그거는. 네네. 근데 사면이었는데 예. 드레피스를 구명 활동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유죄를 사면한다는 거 아니냐. 너 죄는 맞지만 뭐 사회가 시끄러우니 그냥 풀어줄게. 네. 근데 참고로 드레피스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일단 집에 가면 좋겠어. 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드레피스를 구명하던 사람들이 드레피스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가 만들려던 거는 정의로운 나라지 당신 때문에 당신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조르주 클레망스도 그 사람 욕하고 그랬죠. 드레피스를 욕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드레피스라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나는 되게 모함에 휩싸여가지고 되게 피곤하고 지금 억울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일단 난 가족과 함께 뭐 이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었는데 이 드레피스를 도와주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으로 느꼈겠군요. 네네. 너 혼자 편하게 가겠다고 우리를 이제 배신해? 이거 참 되게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 드레피스 사건을 이제 전후한 이제 프랑스 사회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분열이 됐겠어요 보면은.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수준이었는데. 예. 드레피스 사건 자체가 정권 교체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죠. 당시에 그 프랑스 정치권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해봐야 되나요? 아까 이제 그 클레망소가 이끄는 이제 급진 공화파. 네네. 그럼 급진 공화파 있으면 온건 공화파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공화파 반대는 뭐죠? 왕당파?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도 있고. 예. 왕당파는 당시같이 제3공화국 있잖아요. 예. 왕당파는 제3공화국 초반까지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떤 그 시대 정신이랑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존재하긴 해도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게 그냥 이제 할아버지들끼리 모여 있는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급진이냐? 이제 온건이냐 또는 이제 사회주의냐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군요. 보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19세기 후반 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자전거와 관련돼서 당시에 프랑스는 어떤 뭐 흐름이었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자전거를 발명했죠. 그래요? 네. 그런가요? 그게 언제 뭐 19세기 후반은 아니고 그 전부터? 19세기 되기 전에. 19세기 되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1년 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혁명의 와중에 등장한 게 자전거군요. 보면은. 귀족 중에 꽁뜨드 시브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네. 그 사람이 셀레리프레라고 하는 빨리 달리는 탈 것? 이런 빨리 달리는 탈 것. 이런 건데 한 40kg 나가는. 40kg? 요즘에 타고 다니시는 자전거 몇 킬로그램이시죠? 보면 지금 7.4kg. 7.4kg인데 야, 40kg면 40kg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목마인데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초기의 자전거예요. 바퀴는 당연히 마차 바퀴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꼈을 거고. 프랑스에서 콩뜨드 시브락이 그거를 먼저 발명을 하고. 근데 뭐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이에 이렇게 바퀴 2개 얹어놓고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되니까. 초기에는 그런 형태였다가 1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드라이진이라는 사람인데 드라이지네라는 신형 자전거를 개발하죠. 어떤 게 다 바뀌어서 신형 자전거가 됐나요? 보면 그 전에 셀러리프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핸들바가 없었어요. 조향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높았고 그냥 오로지 직진이군요. 보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핸들바를 당고 이제부터 이제 왼쪽 오른쪽이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근데 페달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발로 이렇게 차고 발로 이렇게 착착착. 그래도 그런 것도 사람들 많이 타고 다녔나요? 보면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뭔가 신기하고 내리막에서 타면 탈만할 것 같다. 브레이크도 없고 구동계도 없죠. 없었기 때문에 고장 날 일은 또 별로 없었을 것 같은. 근데 내리막에서 타다 보면은 잘하면 그러면 이제 19세기 이제 초반쯤 되면 자전거들이 이제 방향도 틀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자전거가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나요? 그러다가 1860년대 프랑스의 대장장이 중에 피에르 미쇼랑 그 아들 앙리 미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자가 획기적인 그런 혁신을 가져왔는데 거기다 페달을 단 거예요. 페달을. 그러면 지금처럼 가운데 페달이 있고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돌리는 구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앞바퀴에 페달이 달린. 근데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옛날 자전거 중에 앞바퀴 크고 뒷바퀴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앞바퀴가 조금만 더 크고 뒷바퀴랑 그 별 차이 없는 그런 그냥 페달만 달린. 애들 타고 다니는 세발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겠군요. 그거를 개발하고 올리비에 형제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전거 자체에 대한 개발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그 머리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많이 팔자. 그러니까 자전거의 어떤 그 상업적인 그런 가치를 처음 알아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올리비에 형제랑 미쇼 부자랑 협업을 해가지고 미쇼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뭐 MS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애플 뭐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요. 개발자랑 이거를 상업적 가능성을 알아본 사람이랑. 그래서 피에로 미쇼, 앙리 미쇼가 만든 자전거가 최초의 대량 생산된 자전거였어요. 공장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돈 주면 살 수 있는. 그게 여기서 자전거 광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두 번째 자전거 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독일의 드라이진이 만들었죠. 처음 이제 이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 광기는 뭔가 자전거가 상업적으로 내가 돈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됐다. 이때군요. 그러면 이제 광기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첫 번째 자전거 경기가 프랑스에서 또 열리기도 하죠. 자전거 경주도 프랑스가 첫 번째입니까 보면?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뭐 사람들끼리 뭐 다 하긴 했겠으나 어떻든간에 기록으로 봤을 때 원래 경주라는 건 또 하면 또 돈 걸고 하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보면. 그렇죠. 상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구간을 정해놓고 누가 빨리 가는가 이런 경기였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 자전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앞바퀴에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돌리는 자전거까지는 이제 한 1860년대 전후에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체인이 달린 이런 자전거는 언제쯤 이제 등장을 한 건가요? 보면은 체인이 달린 자전거는 19세기 말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뚜르드 프랑스가 나오기 한 10년, 한 20년 막 그쯤부터. 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돼서 이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자전거. 그러면 그 당시 자전거에는 이제 그 타이어도 이제 요즘 같은 그 공기 타이어가 장착이 됐겠네요, 보면. 네, 맞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자전거의 원형은 19세기 후반쯤 되면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 네네. 그러면 당시에 이 19세기 후반쯤 되면은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자전거라는 것은 되게 익숙한 이제 물건이 됐겠군요, 보면. 맞죠. 프랑스가 다른 나라보다 자전거를 좀 더 많이 타는 편이었나요?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체인이 들어간 자전거는 프랑스에서 그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영국에서 혁신이 일어난 거고요. 영국에서.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서구 사회에서 자전거 자체를 되게 보편적으로 탔던 것 같긴 해요. 참고로 그때쯤에 조선에도 들어와요, 자전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네. 19세기 후반.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예. 기록을 보면은 미국에서 온 어떤 해군 중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자기가 타던 자전거를 조선에 유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도 이게 보여주고. 고종한테도. 네. 고종 황제가 탔을까요? 아니요. 무섭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19세기 후반쯤 되면 이제 유럽 사회는 자전거가 꽤나 보편적으로 이제 널리 돼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시절이 됐고, 그다음에 조선까지도 이제 자전거가 유입이 돼서 신기한 물건으로 이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뭐 19세기 후반 이런 그 프랑스라는 사회를 보면 이제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은 계속 지속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반 개인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를 통해서 뭐 간단한 주변 지역에 놀러도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됐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보면은.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자전거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꼭 경주를 이제 시키는 게 그 사람들 재미인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보면은 뭐 물방개 잡아서 경주 시키고. 한 것처럼 뭔가 이제 자전거 경주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거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뭐 19세기 후반 프랑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 저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반응들 궁금하신 사항들 남겨주시면 잘 판단해서 다음 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동민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나머지 사항들 계속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전거로 바라본 세계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편 뚜르드 프랑스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